서울의 심장부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향연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치장한 정제계의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은 JK그룹의 외동딸 윤서아와 태성물산의 후계자 최민혁의 약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의 중앙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에 윤서아가 서 있었다. 유명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순백의 드레스는 수억 원을 호가했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며 현기증 나는 광채를 뿜어냈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웠지만 화려한 화장 아래 가려진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의 옆에는 약혼자인 최민혁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남자였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얼굴, 그리고 국내 굴지의 물류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라는 배경까지. 하지만 서아의 눈에 그는 그저 오만함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속빈 강정일 뿐이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아의 아버지이자 JK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오늘 저희 JK그룹과 태성물산은 단순히 두 젊은이의 결합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두 그룹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에서는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아는 귀를 막고 싶었다. 이것은 약혼식이 아니었다. 두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그 계약을 위해 팔려가는 가장 비싼 담보물이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최민혁은 서아의 어깨를 거만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서아 씨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여자입니다. 이제 곧 제 아내가 될 그녀는 앞으로 JK그룹의 안주인이자 태성물산의 안주인으로서 제 곁에서 완벽한 내조를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소유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나 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에게 윤서아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더욱 빛내줄 아름다운 트로피일 뿐이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윤서아 양의 답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 속으로 지난 이시 본연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JK그룹의 후계자라는 굴레에 갇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본 적 없었던 시간들. 그녀가 사랑했던 디자인 공부마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포기해야 했던 그날의 절망.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인형처럼 살 수는 없다.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공허하던 눈동자는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결연한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아야, 네가 지금 무슨...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 인생을 건 비즈니스에 저를 상품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최민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우니셰니에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최민혁 씨. 저는 제가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약혼은 없던 걸로 하죠. 그녀의 선언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윤 회장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최민혁 역시 이성을 잃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윤서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바로 그 순간 서아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의 아랫단을 힘껏 찢어버렸다. 그리고 발을 옥죄던 키리를 벗어 던졌다. 맨발이 된 그녀는 최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경호원들이 몰려드는 틈을 타무대 아래로 뛰어내렸다. 거기서 당장 전현을 잡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화려한 연회장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비명과 아버지의 분노를 등 뒤로 한 채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 자신을 위해 달리는 질주였다. 호텔을 빠져나온 서아는 비틀거리며 어두운 거리로 뛰어들었다. 찢어진 드레스와 맨발, 초라한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가진 현금을 탈탈 털어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서울에서 가장 낡고 오래된 동네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말없이 차를 몰았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명품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것이었던 적없는 세계였다. 차가 강을 건너고 도심을 벗어날수록 풍경은 급격하게 변해갔다. 높고 반짝이는 빌딩들은 낮고 낡은 건물들로 바뀌었고 깨끗하고 넓은 도로는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로 이어졌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울의 가장 가파른 달동네 중 하나였다. 서아는 택시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소를 더듬어 그녀는 마침내 허름한 옥탑방의 낡은 철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유학을 떠나야 했던 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 한강 다리 위로 향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를 구했다. 그는 왜 죽으려 하냐고 묻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만 있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 사고로 그는 다리를 잃었다. 서아는 그의 이름과 주소만을 겨우 알아낸 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외국으로 떠나야 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단 한순간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신을 살려준 대가로 평생의 장애를 안겨준 지울 수 없는 빚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다른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 강지욱. 그는 3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침묵 속에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는 찢어진 드레스 차림의 서아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쩐 일로? 서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결혼해줘요.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빚을 갚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약속의 이행이었다. 강지욱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낯선 천장의 무늬를 보며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의 충격과 피로로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들었던 탓에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분간이 되지 않았다. 비좁은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유일한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저택의 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낡고 초라한 옥탑방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다. 어젯밤 강지욱은 유일한 침대나 다름없는 작은 매트리스를 그녀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휠체어에 앉은 채 낡은 담요를 덮고 밤을 새운 듯했다. 그 모습에 서아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깼어. 나지막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강지욱은 이미 작은 휴대용 버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그의 등은 휠체어에 기대어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좁은 공간의 주인처럼 덤덤하고 고요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후회하지 않겠어라고 한 번 물었을 뿐이다. 서아가 고개를 젓자 그는 그럼 그렇게 해라고 짧게 대답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두 사람은 그날 오후 가장 가까운 구청으로 향했다. 서아는 지욱이 건네준 아마도 그의 몇 안 되는 옷 중 하나였을 낡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수억 원짜리 드레스를 입었던 어제와는 극과 극의 모습이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창구 직원은 두 사람을 이상하다는 듯이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남구 청담동의 최고급 저택 주소가 적힌 여자와 이곳 달동네 옥탑방 주소가 적힌 휠체어 탄 남자.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두 분 정말 혼인신고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서류에 아내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윤서아라는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JK그룹의 딸이라는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한 남자의 아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아에게 비로소 혹독한 현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다. 그녀의 인생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전화 한 통 혹은 손가락 까딱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녀의 식사를 준비해줄 요리사도 가정부도 없었다. 내가 뭐라도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싱크대 앞에 섰다. 하지만 쌀을 어디에 두는지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을 완벽하게 사육당한 화초였다. 서랍을 뒤져 겨우 찾아낸 라면 한 봉지.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지만 물이 끓기도 전에 면과 스프를 전부 다 때려 넣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과는 처참했다. 퉁퉁 불어 터진 면발과 짜기만 한 국물. 심지어 계란을 깨어 넣다가 껍질까지 함께 빠뜨리고 말았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냄비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등 뒤에서 지욱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아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웃지 마요. 미안, 귀여워서.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곁으로 왔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은 재료들을 확인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찬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몇 알이 전부였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프라이팬을 다루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 불편할 법도 한데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막힘도 없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김치가 익는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김치볶음밥 2그릇이 작은 교자상 위에 차려졌다. 반숙으로 익힌 계란 프라이까지 완벽하게 올라가 있었다. 서아는 자신이 만든 정체 모를 라면, 죽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 음식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먹어. 별거 아니지만 서아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입 떠먹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너무나 맛있었다. 그녀가 평생 먹어온 최고급 레스토랑의 그 어떤 음식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김치볶음밥이 훨씬 더 따뜻하고 깊은 맛을 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맛이었다. 그녀가 정신없이 밥을 먹는 동안 세상은 그녀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다. JK그룹 외동딸 약혼식장에서 파혼 선언 후 잠적, 재벌가 공주, 가난한 장애인과 야반도주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그녀의 SNS에는 조롱과 비난의 악플들이 쏟아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너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아비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이 아비 얼굴에 똥칠을 하고 그룹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아. 당장 돌아오지 못해. 안 돌아가요. 저 이제 아버지 딸 아니에요. 뭐 이 미친년이. 그래 좋다. 내 딸이 아니라 이거지. 오늘부로 내 앞으로 된 모든 주식 부동산 카드 전부 다 정지시켰다. 어디 그 잘난 남자랑 돈 한 푼 없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일주일 안에 울면서 돌아오게 될 거다. 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졌다. 마침내 완벽하게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때 최민혁에게서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선택한 삶이 고작 그거였어. 그 불구 새끼랑 옥탑방에서 잘 어울린다. 윤서아. 동정심에 눈이 멀어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서아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옥탑방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청소, 빨래, 설거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집안일들은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해냈다. 그녀의 희고 가늘던 손가락은 어느새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서아는 작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디자인했고 지욱은 노트북으로 무언가에 열중했다. 그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한다고 했다. 가끔씩 그가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로 통화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서아는 그가 단순히 가난한 동네의 장애인만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그의 방은 가난했지만 그의 정신은 가난하지 않았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들은 철학, 역사, 경제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조용히 무언가를 읽고 사유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시끄럽고 공허했던 저택에서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마친 서아는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지욱이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연고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상처엔 이게 좋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무심한 듯 건넨 작은 배려.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화려한 물질과
거짓된 관계들이고 새로 얻은 것은 바로 이 작은 진심과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녀는 낡고 좁은 옥탑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세상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조롱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집을 찾은 것인지도 몰랐다. 옥탑방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빨리 두 사람의 얄팍한 통장 잔고를 위협했다. 강지욱이 프리랜서 번역으로 버는 돈은 두 사람이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윤서아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녀의 재능 디자인이었다. 서아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의 작은 책상에 틀어박혀 디자인 스케치에 몰두했다. 그리고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을 발로 뛰며 저렴하지만 개성 있는 재료들을 구해왔다. 그녀의 희고 가늘던 손가락은 어느새 팬츠와 니퍼를 능숙하게 다루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걸이와 목걸이 브로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액세서리들은 비록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녀만의 독창적인 감성과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이걸 팔아봐야겠어. 서아는 주말마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홍대 앞 프리마켓에 좌판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그녀의 옛 친구들 이 쇼핑을 하러 나올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자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그녀의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프리마켓이 열리는 날 지욱은 자신이 함께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혼자서는 힘들 거야. 짐도 무겁고. 서아는 그의 불편한 몸을 걱정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서아의 짐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장서서 언덕길을 내려갔다. 홍대 프리마켓은 젊음의 열기와 혼돈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좌판들과 사람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서아는 잠시 그 이질적인 풍경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그녀가 아는 세상은 조용하고 우아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곳뿐이었다. 그녀는 겨우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가져온 천을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자신이 밤새워 만든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가격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지욱이 나지막이 조언을 건넸다. 은 제품들은 저쪽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 반짝여야 사람들 눈에 띄니까. 그리고 가격표는 10영원 대신 9,900원으로 붙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비자 심리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그의 조언은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날카로웠다. 마치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사람처럼. 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예전의 책에서 읽은 거야라며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의 조언 덕분인지 서아의 작은 좌판에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여대생들이 디자인이 독특하다며 칭찬을 건넸고 첫 판매도 이루어졌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돈을 번다는 것. 서아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 저기 저거. 윤서아 아니야.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 서아는 고개를 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과거 그녀와 어울렸던 재벌가 딸들 몇몇이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의 좌판 앞에 서 있었다. 세상에 진짜 윤서아 맞네. 여기서 이런 싸구려 땡땡이를 팔고 있을 줄이야. 아버님이 아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다. 그들은 서아가 만든 액세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며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서아의 옆에 앉아있는 지욱을 보란 듯이 훑어보며 비웃었다. 옆에는 그 유명한 불구, 남편 꼴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은 참을 수 있었지만 지욱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 그들 뒤로 더욱 재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다 얼마어치나 된다고 길바닥에서 구걸이라도 하는 건가? 최민혁이었다.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그는 서아의 좌판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가장 아끼는 디자인의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딴 쓰레기 하나 파는데 얼마가 남지? 이걸로 밥은 먹고 다니나. 그리고는 다음 순간 그는 보란 듯이 손을 놓아버렸다. 목걸이와 함께 진열대의 한쪽이 무너지면서 서아가 밤새워 만든 수십 개의 작품들이 흙먼지 가득한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아, 서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분신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들 앞에서 우는 것은 지는 것이었다. 최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자, 이거면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 더 이상 내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이 돈 받고 꺼져. 그것은 그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잔인하고 계획된 모욕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아내의 작품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 강지욱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서아와 최민혁의 사이를 막아서듯 자리를 잡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소의 그 온화하고 초연한 눈빛이 아니었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예리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최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병신은 내깟 놈이 뭘 안다고 나서. 지옥은 그의 모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최민혁을 향해 조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민혁 씨. 물건의 가치를 가격표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눈앞에 닥친 진짜 위기는 보지 못하는 법이죠. 최근 태성물산 주가가 동남아 물류 사업 리스크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길바닥의 아내를 걱정할 시간에 회사의 대차 대조표나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게 어떻습니까? 순간 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남아 물류 사업 리스크는 아직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극소수의 최고 경영진만 아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 휠체어 탄 병신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인가. 지옥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 그리고 그 손에 든 시계 파텍 필립 신상 맞죠? 보기 좋네요. 하지만 그 시계값의 절반만 투자했어도 태성물산의 노후화된 물류 시스템은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요. 리더의 사치는 종종 회사의 몰락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게 최민혁의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현자처럼 최민혁을 압도하고 있었다. 中高校の生まれて初めて感じた説明できない敗北感に顔が真っ赤になった그는 너 뭐야 이 새끼라는 말밖에 내뱉지 못하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지옥을 노려보다가 결국 수치심에 못 이겨 자리를 떠났다. 그를 따르던 여자들도 혼비백산하여 꽁무니를 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서아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그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가진 진짜 힘은 육체가 아닌 그의 내면에 있었다. 그 어떤 재벌 2세보다도 강하고 날카로운 지성과 카리스마. 지욱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평소의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말없이 몸을 숙여 그녀와 함께 바닥에 흩어진 액세서리들을 줍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손 위로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겹쳐졌다. 그 순간 서한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이 남자에 대한 고마움과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홍대 앞에서 있었던 그날의 소동은 역설적이게도 윤서아의 작은 좌판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오니제니에을 주기 위해 찾아왔던 최민혁과 그의 친구들 덕분에 재벌가 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길거리 장사를 한다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사연에 관심을 가졌고 이내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서아의 좌판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작지만 꾸준한 수입은 두 사람의 팍팍한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무엇보다 서아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에서 깊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와 지욱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거나 계약 결혼이 아닌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딸이 자신의 발밑으로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 믿었던 윤 회장은 그녀가 오히려 길바닥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립하려 한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다. 최민혁 역시 휠체어를 탄 불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윤 회장을 더욱 부추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서아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거대한 재벌 그룹이 가진 힘은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디딘 작은 새싹을 꺾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JK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서아의 생명줄인 재료 공급처를 향했다. 서아가 거래하던 남대문과 동대문의 작은 부자재 상점들에 어느 날부터인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JK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근 윤서아 씨에게 공급한 재료들이 JK그룹이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제품과 유사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들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때로는 거액의 독점 계약을 미끼로 회유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그룹의 압박 앞에서 버텨낼 힘이 없었다. 어제까지 서아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상점 주인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서아 씨.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더는 물건을 줄 수가 없어요. 서아는 필사적으로 다른 공급처를 찾아 헤맸지만 JK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그녀의 손과 발이 묶여버렸다. 두 번째 공격은 그녀가 장사하던 프리마켓을 향했다. 갑자기 구청에서 위생 및 안전점검을 나왔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소방시설 전기 안전, 심지어 좌판의 규격까지 평소에는 문제 삼지 않던 것들이었다. 프리마켓 주최 측은 JK그룹의 압력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주최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아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재료를 구할 수도 물건을 팔 곳도 없게 된 서아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가 겨우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린 작은 성이 아버지의 손짓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우개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틀렸었나 봐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 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였어요. 그냥 처음부터 꿈 같은 거 꾸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인형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절망이 그녀의 목소리를 잠식했다. 지욱은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섣불리 위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모든 슬픔을 토해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힘들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만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끝까지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하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서하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으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아리엘 벤처스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벤처 캐피탈 회사였다. 윤서아 디자이너님께 저희 아리엘 벤처스는 서아의 아틀리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디자이너님의 작품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디자이너님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정식으로 투자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브랜드 론칭 개인 작업실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초기 자본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5억 원. 그녀의 작은 좌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투자 조건을 확인했다. 지분 요구는 최소한이었고 경영과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그녀에게 위임한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아버지나 최민혁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까? 아니면 신종 사기?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지욱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지욱은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아리엘 벤처스라는 회사 이름을 볼 때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빛나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건 진짜 기회야.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전문 투자사가 저 같은 사람을, 때로는 행운도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법이야. 당신은 지난 몇 달간 당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어. 두려워하지 마. 이건 당신이 스스로 얻어낸 기회야. 잡아.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서아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지금 이 동아줄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답장 메일에 첨부된 전자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거대한 도약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지욱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런 그녀를 향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고 격려에 찬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다. 서아가 계약서를 전송하고 잠시 한숨을 돌리는 사이 그녀는 보지 못했다. 지욱의 노트북 화면,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각도에 떠 있는 그의 이메일 발신한 목록을,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받는 사람 아리엘 벤처스 대표라고 적힌 메일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미소 속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아리엘 벤처스의 투자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윤서아는 넓고 좁았던 옥탑방을 떠나 망원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작업실 겸 쇼룸을 얻었다. 화려한 저택도 비좁은 옥탑방도 아닌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첫 번째 공간이었다. 강지욱도 당연히 그녀와 함께였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서아의 잠재력은 날개를 단 듯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투자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최고의 작업 효율을 낼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디자이너 2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아리엘 벤처스가 추천해준 공급업체들은 그녀에게 최상의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었다. 마침내 그녀의 정식 브랜드 아뜰리에드, 서아 에이틀리에디, COA가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세상에 공개되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그녀의 디자인은 JK그룹의 딸이라는 배경이 없어도 충분히 빛이 났다. 재벌가의 화려함에 길들여진 그녀의 감각은 길거리의 자유로운 감성과 결합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불을 버리고 꿈을 택한 공주라는 그녀의 스토리는 최고의 마케팅이 되어 주었고, 유명 패션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브랜드를 소개했다. 아뜰리에 드 서아는 순식간에 2030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브랜드로 떠올랐다. 주문이 폭주했고 서아와 직원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해야 할 정도였다. 그녀의 성공은 당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패션 잡지사에서 그녀와의 단독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괜찮겠어. 괜히 옛날 이야기만 들춰낼 수도 있어. 지욱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이건 아뜰리에 드 서아가 세상에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할래요. 인터뷰 당일 서아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인터뷰 내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단 한마디도 험담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의 가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성숙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더 큰 호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잡지가 발간되자마자 JK그룹 윤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딸이 오히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최민혁 역시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시기심과 결합하여 더욱 추악하고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서아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녀는 조금씩 남편 강지욱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그의 노트북이었다. 낡고 버벅거리던 구형 노트북은 어느새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최고 사양의 검은색 노트북으로 바뀌어 있었다. 슬림한 디자인에 그 어떤 로고도 밝혀 있지 않은 마치 비밀 요원이나 사용할 법한 물건이었다. 그녀가 어디서 났냐고 묻자 그는 보안이 중요한 번역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클라이언트가 보내줬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두 번째 단서는 그의 프리랜서 번역 전화 통화였다. 어느 날 밤 서아는 작업실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서재에서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유창한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반도체 특허 분쟁과 관련된 지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마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변호사처럼. 그녀는 문학 번역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깊이 있는 지식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단서는 며칠 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늦은 밤까지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보며 잠시 머리를 식히던 서아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강지욱이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골목의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지욱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절대적인 상급자를 대하는 존경과 복종의 자세였다. 그는 익숙하게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지욱이 뒷좌석에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차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지욱은 어디로 가는 거지? 프리랜서 번역가가 왜 저런 차와 수행비서 같은 사람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문들은 이제 거대한 의심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이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돌아온 지욱을 서아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혼란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강지욱 씨. 당신이 하는 번역일,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차와 그 남자. 난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욱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안함과 애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속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맞아. 내 일이 단순한 번역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해외 기업 몇 군데에 비공식 자문을 해주고 있어. 그 차는 비밀 유지를 위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야.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내 과거의 일들이 있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나조차도 다시 꺼내기가 두려운 이야기들이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어. 모든 게 정리되면 내가 가장 먼저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할게. 그의 진솔한 눈빛과 애원 섞인 목소리. 서아의 이성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것은 그의 배경이 아닌 옥탑방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따뜻함과 진심이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든 그의 곁에서 그의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거대한 비밀의 심연을 상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뜰리에 드 서아의 성공은 윤서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녀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온 날 쇼핑몰 서버는 하루 종일 마비 상태였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온라인 샵이 아닌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패션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서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강지욱과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의 안개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었다. JK그룹 타워의 회장실. 윤 회장과 최민혁은 자신들을 배신한 윤서아의 성공이 담긴 잡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고작 길바닥 액세서리 장사로 시작한 애가 이제는 잡지 인터뷰까지 해. 최민혁의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질투와 오니세니에감이 가득했다. 윤 회장의 얼굴 역시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윤서아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이자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회장님, 전연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최민혁이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다. 더 이상 단순한 압박으로는 안 돼. 저 아이는 이미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었어. 윤 회장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명분을 가지고 대중들이 스스로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의 평판과 브랜드의 근간을 뿌리부터 파괴해버리는 거지.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며 추악하고 잔인한 음모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 며칠 뒤 패션계에 큰 뉴스가 터졌다. JK그룹의 패션 자회사가 이탈리아의 유명 주얼리 장인과 협업하여 새로운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라 스텔라 LA 스텔라를 론칭한다는 소식이었다. 대대적인 마케팅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라 스텔라의 론칭쇼가 화려하게 열렸다. 그리고 그 론칭쇼에서 공개된 디자인들을 본 순간 패션계는 혼란에 빠졌다. 라 스텔라의 메인 컬렉션은 아뜰리에 드 서아의 가장 인기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들과 거의 똑같았다. 물론 다이아몬드와 순금 등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 훨씬 더 화려하고 비쌌지만 디자인의 핵심 아이디어와 형태는 명백한 표절이었다. 하지만 JK그룹은 한 수 위였다. 그들은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적반하 장격의 발표를 했다. 저희 JK그룹은 신생 브랜드 아뜰리에 드 서아의 디자이너 윤서아 씨를 자사의 디자인 특허 및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정식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K그룹의 법무팀장은 증거라며 몇 가지 자료를 화면에 띄웠. 그들이 제시한 것은 라스텔라의 디자인이 아뜰리에 드 서아의 온라인 론칭보다 몇 달이나 앞서 등록된 상표권 등록증과 디자인 개발 회의록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세상의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뒤집혔다. 독립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윤서아는 이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의 디자인까지 훔친 파렴치한 도둑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를 응원했던 대중들은 배신감에 분노했고 그녀의 쇼핑몰과 SNS는 끔찍한 악플과 비난 주문 취소 요청으로 마비되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 디자이너들이 욕먹는 거야. 역시 재벌 딸은 어쩔 수 없네. 훔치는 것도 아무렇지 않지. 언론은 JK그룹이 뿌린 보도자료를 받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전까지 재료를 공급해주던 업체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모두 거래를 끊었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마저 불안에 떨며 그녀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JK그룹의 고소장이 법원에서 날아왔다. 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심지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어 자칫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아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의 작은 작업실은 이제 꿈의 공간이 아닌 거대한 절망에 갇힌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컴퓨터 파일을 뒤져 자신이 먼저 디자인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JK그룹이 심어놓은 스파이, 즉 그녀가 믿었던 직원 중 한 명이 그녀의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 생성 날짜를 조작하고 JK그룹의 불리한 증거들을 모두 삭제해버린 뒤였다. 적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권력이라는 벽 앞에서 그녀의 모든 노력과 진실은 힘없이 짓밟렸다. 강지욱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분노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성장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한 사람의 꿈과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는 서아의 절망을 보았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밤새워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그녀의 애처로운 몸부림을,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아에게 지욱이 휠체어를 움직여 다가갔다. 팔리지 않은 재고들과 차가운 법률 서류들 더미에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차가운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돼.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는 왕의 눈빛이었다. 지금부터는 내 차례야.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지옥의 문을 여는 선고와도 같았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윤서아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 밤, 강지욱의 나지막한 선언은 꺼져가던 그녀의 심지에 작은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은 그녀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내 차례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바뀌어 있을 테니까. 나를 믿어. 그의 자신감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전 무결했다. 서아의 이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주었던 지혜와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부축을 받아 침실로 향했다. 서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지욱은 조용히 서재 공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낡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평소에 쓰던 노트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매끈한 검은색의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회장님. 옥탑방의 가난한 번역가 강지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낯선 그 호칭. 하지만 지욱의 목소리는 그 호칭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차갑고 간결했다. 김비서.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서아가 알던 그 다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지휘관의 목소리, 냉철하고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 권력자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작전명 선더볼트 탄들볼 개시한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뉴욕 제네바에 법무팀을 즉시 소집해. 타겟은 JK그룹과 최민혁의 태성물산, 불법 자금 탈세, 내부자 거래. 우리가 지난 5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단 하나의 숨구멍도 남기지 말고 전부 터뜨려. 데이터 패키지 키메라 카이메라는 지정된 언론사들에게 전송하고 엠바고는 한국 시각 기준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해제한다. 전 세계가 JK그룹의 민낯을 동시에 보게 만들어. 그리고 아뜰리에 드 서하에서 내 아내를 배신한 직원을 찾아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누가 그녀를 사주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의 명령은 폭풍처럼 빠르고 거침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그의 말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짧게 대답했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통화가 끝나자 지욱은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세상의 탐욕과 위선을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들이 감히 자신의 유일한 빛인 서아를 건드렸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시간이었다. 용서 없는 심판의 시간.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탄을 맞았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이름을 향해 포화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베일에 쌓여있던 글로벌 기업 일리시안, JK그룹의 전면전 선포. 엘리시안 JK그룹의 스텔라는 명백한 디자인 표절, 원본, 증거 전격 공개. 태성물산 최민혁 미공개 정보 이용한 수천억 원대 내부자 거래 혐의 포착. 엘리시안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 기사들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엘리시안이 제공한 키메라 데이터 패키지에는 JK그룹과 최민혁의 범죄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라스텔라보다 1년이나 앞선 날짜가 찍힌 아뜰리에, 드서아의 원본 디자인 파일과 보안 서버 기록. 최민혁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JK그룹의 디자인 도용 계획을 자랑하며 떠벌리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윤 회장과 권태준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밀 회계 장부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JK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의 탑이 단 몇 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JK그룹 타워와 태성물산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윤 회장과 최민혁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넋을 잃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두 회사의 주식은 하한가로 추락했다. 전화기는 불이 나도록 울려댔고 기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회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엘리시안, 그게 대체 어떤 놈들이야?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그들은 평생을 국내에서 왕처럼 군림해왔기에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글로벌 거물의 심기를 건드렸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가 되어 돌아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한편 서아는 전날의 충격으로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가 지친 몸을 일으켰을 때 지욱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가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는 순간 수백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운 뉴스 헤드라인들. 서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JK그룹과 최민혁이 이제는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몰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엘리시안이라는 낯선 이름.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의문들이 번개처럼 스치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투자사 아리엘 벤처스 최고 사양의 노트북, 유창했던 외국어 실력, 그리고 그를 향해 깍듯이 고개를 숙이던 검은 양복의 남자.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식탁에 토스트를 내려놓고 있는 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겨우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엘리시안, 아리엘 벤처스, 당신, 대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욱은 그녀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변치 않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매끈한 검은색 봉투 하나를 조용히 밀어주었다. 봉투의 중앙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이리시안의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기자회견의 초대장이었다. 내일 저기서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약속처럼 들렸다. 거대한 가면이 벗겨지기 직전 폭풍의 눈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한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팽팽했다. 약속된 시간에 지난번 골목에 나타났던 그 검은색 세단이 어김없이 작업실 앞에 멈춰섰다. 정장을 입은 김 비서가 내리더니 두 사람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처음으로 윤서아의 면전에서 강지욱을 향해 망설임 없이 말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서아는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욱의 이끌림에 따라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익숙했던 망원동의 골목길을 벗어나 도심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아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이 지금껏 알아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다. 건물 외벽에는 이리시안이라는 푸른색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건물의 규모는 그 자체로 엘리시안이라는 기업이 가진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듯했다. 컨벤션 센터의 로비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서아는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기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특별 통로를 통해 무대 뒤편의 작은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방의 한쪽 벽면은 특수 유리로 되어 있어 안에서는 무대가 훤히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권력의 세계 속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아득한 기분을 느꼈다. 잠시 후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엘리시안의 법무총괄 책임자인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건조하지만 파괴력 있는 목소리로 JK그룹과 태성물산에 대한 법적 조치들을 나열했다.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에서 동시에 진행될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검찰에 제출된 명백한 범죄 혐의들. 그녀의 발표는 JK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전 세계가 기다려온 순간을 알렸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저희 엘리시안의 의장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시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그리고 무대의 한쪽 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익숙한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 강지욱이었다. 김 비서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많은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저 휠체어를 탄 남자는 누구인가? 엘리시안이 내세운 피해자인가? 아니면 대리인 그 누구도 저 남자가 유령 회장 본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욱은 무대 중앙 연단 앞에 멈춰섰다. 그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수천 개의 눈동자를 조금의 동요도 없는 평온한 눈빛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았다. 그의 팔에 단단한 힘줄이 돋아났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서아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무대 위에 우뚝 섰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자신을 가두었던 휠체어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왕의 걸음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연단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기자회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마침내 서아가 익히 알던 그 조용하고 나지막한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당신들이 유령이라 부르던 엘리시안의 의장 강지욱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이어진 연설에서 자신이 왜 그동안 모습을 숨겨왔는지를 밝혔다. 그것은 과거의 끔찍한 배신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다리를 앗아간 사고는 사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의 소행이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세상의 눈을 피해 그림자 속에서 엘리시안이라는 제국을 건설했고, 휠체어는 그의 정체를 숨기고 세상을 관찰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왜 JK 그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는지를 설명했다. 엘리시아는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업들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최민혁과 윤 회장 같은 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약자를 짓밟는 이 비정한 기업 생태계를 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그의 아내인 윤서아를 언급했다. JK그룹과 최민혁은 그들의 부패한 세계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한 사람의 재능을 훔치고 그녀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제 아내 윤서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엘리시안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엘리시안의 이름으로 저는 제 아내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고백이었다. 대기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아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옥탑방에서 자신을 위해 서툰 솜씨로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주던 남자. 프리마켓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었던 남자.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던 그 남자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의 왕국을 드러내고 있었다. 충격, 배신감, 경외감, 그리고 가슴 터질 듯한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폭풍처럼 그녀를 휩쓸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욱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엘리시안의 임원들이나 경호원들에게 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아가 있는 대기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마주섰다. 휠체어도 가난한 번역가의 허울도 모두 벗어던진 남자. 엘리시안의 의장 강지욱.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아가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눈빛, 미안함과 다정함이 담긴 그 눈빛 그대로였다. 바깥 세상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거대한 혼돈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 스태그링한 진실 앞에서 이제 막 진짜 폭풍을 마주하고 있었다. 외부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기자회견장 뒤편의 작은 대기실. 바깥 세상의 열광적인 소음이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지욱과 윤서아 두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 한마디,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하필 나였어요? 왜 이 모든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지욱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방 한쪽에 걸린 대형 TV를 켰다. 화면 속에서는 JK그룹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속보 JK그룹 윤 회장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긴급 체포. 화면 속 늘 기세등등하던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검찰청사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해외로 밀항을 시도하던 최민혁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남자,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던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여기서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 지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말한 우리 집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법한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그녀의 작업실이 있는 망원동의 그 작은 집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익숙한 작업실. 서아의 손때가 묻은 디자인 도구들과 원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바로 그 공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리고 지욱은 마침내 자신의 길고 길었던 상처와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내 본명은 강지욱이 맞아. 하지만 10년 전에 나는 지금의 엘리시안이 아닌 넥스트 코어라는 작은 IT 기업의 대표였어. 그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워온 친형제 같았던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창업했다. 그 친구가 바로 태성물산 최민혁의 사촌형이었다. 그들은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꾸자고 맹세했지만 회사가 성장하자 친구는 탐욕에 눈이 멀었다. 그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JK그룹과 태성물산에 팔아넘겼고 완전 범죄를 위해 지욱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사람들이 사고라고 알고 있는 그 일,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었어. 그날 그는 친구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전신이 부서지고 두 다리의 감각을 잃은 채 그는 병원에서 몇 달을 죽은 듯이 누워 있으면서 세상의 비정함을 깨달았다. 아무도 진실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의 기술은 JK그룹의 것이 되었고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그때 결심했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기로.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심판할 힘을 키우기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해외로 건너가 엘리시안을 설립했다. 휠체어는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도구이자 세상의 위선과 탐욕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그는 일부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3년 전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당신을 만났어. 그는 서아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녀를 구한 것은 동정심이 아닌 동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망가져 있던 자신의 몸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신이 내 옥탑방 문을 두드렸을 때 솔직히 믿을 수 없었어. 이건 운명이 내게 던지는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과연 저 아이는 이 가난하고 초라한 장애인의 곁에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가 괴로운 듯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어느새 내 삶이 되어버렸어. 당신의 서툰 요리를 먹고 당신이 좌판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분노하고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나는 30년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 그는 서아의 손을 잡으려다 참아 그러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엘리시안의 회장 강지욱이 아니라 옥탑방의 강지욱으로서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모든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어. 그의 고백은 절절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왜 그토록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는지, 왜 그녀의 곁에서 그토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지. 하지만 이해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가난과 고생은 당신에겐 그냥 연극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단돈 10,000원에 행복해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냐고요. 그녀의 질문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아니야.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내 거짓된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어. 옥탑방의 가난은 가짜였을지 몰라도 거기서 느꼈던 당신의 따뜻함과 나의 행복은 진짜였어, 서아야. 그의 진심이, 그의 고통이 느껴졌다. 서아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거대한 진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이 모든 충격과 진실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가난한 강지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과연 엘리시안의 회장 강지욱에게도 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서아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작업실 문을 나섰다. 지욱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가에 서서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세상을 상대로 한 거대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는 정작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단 한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바깥 세상은 이제 그녀를 억만장자의 아내라고 불렀지만 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잃은 채 홀로 세상에 서 있었다. 윤서아가 떠난 후 강지욱의 시간은 멈췄다. 그는 다시 엘리시안의 의장으로 돌아왔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고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가 떠나버린 망원동의 텅 빈 작업실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들 대신 서아가 남기고 간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안에 담긴 그녀의 꿈과 열정의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정보망을 이용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단 몇 분 만에 알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저 그녀의 선택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아는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민박집의 방 하나를 빌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무도 없는 새벽의 백사장을 맨발로 걸었다. 차가운 파도가 발등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JK그룹의 공주로 살았던 거짓된 행복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옥탑방에서의 필사적인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거대한 진실까지.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을 때도, 아뜰리에드 서아의 성공에 세상이 환호했을 때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낡고 좁은 옥탑방에서 그가 끓여준 맛없는 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었던 순간, 프리마켓에서 그의 등 뒤에 숨어 위로받았던 순간,
서툰 솜씨로 차려낸 저녁 식사를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먹어주었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그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켜냈던 그의 단단한 내면이었고, 그녀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의 따뜻한 진심이었다. 그 진심마저 거짓이었을까? 아니, 그의 눈빛은, 그의 미소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그의 온기는 분명 진짜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아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녀는 짐을 챙겨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돌아간 곳은 엘리시안의 거대한 타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 그를 만났던 서울의 가장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한 낡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단에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렸다. 여기가 바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으니까. 김 비서로부터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지욱은 중요한 해외 이사회 화상회의를 중단시켰다. 그는 수행기사가 모는 방탄세단이 아닌 지하 주차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워져 있던 낡은 국산 차의 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들의 첫 번째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해 질녘의 붉은 노을이 옥탑방의 낡은 창문에 부서지고 있었다. 지욱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혹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아였다. 당신이 끓여준 김치 볶음밥이 생각나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났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겪었던 모든 고생이 당신에게는 그저 연극의 일부였을까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이 옥탑방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 역시 엘리시안의 회장이 아닌 그저 따뜻하고 현명한 남자 강지욱으로 내 곁에 있었어요. 내가 사랑한 건 바로 그 남자예요. 그녀의 고백에 지욱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양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미안해 서아야. 그리고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재벌 총수나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아닌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아 씨,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요? 이번엔 거짓말 없는, 어떤 비밀도 없는 당신의 진짜 남편으로서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게 해줘.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완전한 행복과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식은 그 텅 빈 옥탑방에서 붉은 노을을 증인 삼아 조용히 치러졌다. 서아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찢어 만든 종이 반지 하나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의 증표였다. 몇 달 뒤 서진재단과 엘리시아는 공동으로 청년윤리 경영 지원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재단의 이사장석에는 윤서아가, 그리고 엘리시안의 총괄 책임자석에는 강지욱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옥탑방에 다시 올랐다. 그들의 손에는 와인 대신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생각해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아마 우리일 거야. 서아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수십조 원보다 더 귀한 걸 가졌으니까. 지욱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렇다. 진짜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며 서로의 곁에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얻는 것.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세상이 되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영원히 함께했다.